연방정부의 타이틀 40이 종료를 앞두고 뉴욕시에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가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시내 노숙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대 중 하나로 꼽히는 줄리아드 학교에서 교수 성추문 성차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타이틀 40이 종료를 앞두고 뉴욕시에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민 신청자를 태운 버스 2대가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구체적인 인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제재해왔던 타이틀 42가 오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뉴욕시에는 더 많은 난민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5일 기준 뉴욕시 5개 보로 내 쉘터의 난민 신청자들이 약 6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오고 있지만 뉴욕시 내 난민 신청자 수용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난민 신청자들을 다른 지역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 수용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도시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번 타이틀 42 종료로 예상되는 난민 신청자 대거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가 타이틀 42, 이른바 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강제 추방제도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스카 리서 엘파소 시장은 지난 17일 타이틀 42, 이른바 긴급조치 42호로 불리는 강제 추방 행정명령이 21일 종료됨에 따라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엘파소 당국은 불법 입국자를 수용할 대피소, 이들을 실어나를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이틀 41로 불리는 긴급조치 42호는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유로 미국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는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멕시코로 즉각 추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긴급조치 42호가 행정 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로 강제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긴급조치 42호 해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 남부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중남미인들이 구름처럼 몰린 상황이어서 크리스마스에 밀입국자 대홍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 시내 노숙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자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노숙자 쉘터에서 집계된 인원이 6만 6천 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뉴욕시 지하철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약 2,300명의 노숙자들을 노숙자 쉘터에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데일리 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70%는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쉘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쉘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으며 통금 시간 등의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시내 노숙자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담스 시장은 앞서 지난 11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와 정신질환 여부 판단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대 중 하나로 꼽히는 줄리아드 학교에서 학장급 교수가 과거 10여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클래식 전문 웹 잡지인 반은 여러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연루된 성추문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잡지는 복수의 줄리아드 출신들을 인터뷰하는 등 6개월간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교 작곡가 학과장인 올해 68살 로버트 비저가 여학생들의 경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여 년간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과장인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숨진 퓰리처상과 그래미상을 휩쓴 작곡가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라우즈는 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존 코릴리아노 교수에 대해선 평소 여학생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의 보도 직후 음악계에서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로버트 비저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제3자가 공정하게 조사하기를 촉구하는 작곡가와 음악가, 교육자 등 음악계 인사 450명의 공개 서한이 학교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외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비저 교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교수직에서 물러나 있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프랑스를 4대2로 꺾고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피파 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어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1978년과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입니다. 2005년부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활약한 메시는 이날 프랑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아르헨티나는 전반 23분 메시의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공세를 이어갔고 전반 36분 추가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끌려가던 프랑스는 후반에 들어 음바페가 1분여 만에 2골을 성공시켰고 단숨에 아르헨티나와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연장전으로 이어진 이날 경기에서는 연장 후반 3분 메시가 다시 대회 7호 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13분에 음바페가 대회 8호 골을 넣으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프랑스의 두 번째 주자의 슛을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막아냈고 프랑스의 세 번째 키커 추아메니의 실축까지 나오면서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7골 3도움을 올리며 꿈에 그리던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도 품에 안았습니다. 연방하원 의회 폭동 사태 조사 특위가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담을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 조사 특위는 오늘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부에 대한 사치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찬반 양론이 더욱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위 일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의회 폭동 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2월 연방법원의 판결, 지난해 연방상원에서의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의회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서에 담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홍 글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특위는 오는 21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번 회기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올해 미국 고강에서 적발된 총기가 약 6,300여 정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항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6,301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공항 적발 총기의 무려 88%가 총알이 장전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기존 최대 적발 기록인 지난해 5,972건을 넘어선 것이며 올 연말까지는 6,6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 검색대 총기 적발은 지난 2010년 1,123정으로 처음 1,000정을 넘어선 데 이어 코로나19로 비행기 탑승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 관련 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에는 절대로 총기를 넣을 수 없으며 수화물에는 총기를 실을 수 있지만 장전하지 않은 채 특수용기에 넣고 열쇠로 잠궈야 합니다. 교통안전청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총기가 적발되면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바하마의 열악한 교도소 환경 때문에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해 조만간 미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어제 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뒤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된 뱅크맨 프리드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뱅크맨 프리드는 지난 12일 바하마 정부에 체포된 뒤 수감돼 있으며 인정신문에서 범죄 혐의를 모조리 부인해 내년 2월 송환 재판 때까지 바하마 교도소에 구금 명령이 내려졌지만 송환 재판을 포기, 미국 송환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리드는 오늘 바하마 법원에 출석해 송환 재판 포기를 밝혔으며 조만간 뉴욕 동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인 뉴욕으로 이송돼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맨 프리드가 완강하게 버티다 조기 송환에 동의한 것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바하마 나소의 팍스힐 교도소가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으며 프리드의 측근들이 사식을 넣었지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이 같은 수감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돼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미국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재판에 대응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트위터 대표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사임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행을 일삼는 머스크는 어젯밤 갑자기 내가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12시간 동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늘 아침 조사 마감 결과 1,700만 명의 응답자 중 57.5%가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기 때문에 트위터 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지난 7주간 대량 해고, 광고 감소 등 대혼란을 겪었던 트위터는 또다시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최악의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어제 트윗을 통해 누구도 트위터를 살려야 하는 대표 이사직을 맡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 후계자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절망적인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머스크의 신임 투표 실시는 트위터에서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경영 실패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중의 선택에 기대어 퇴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지 2달도 안 된 현 시점에서 자신이 인수한 것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54.2달러에 투자를 유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누구도 이 가격에 인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겠다며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가 지나치게 높은 값임을 깨닫고 인수 불가를 선언했고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 불리하게 돌아가자 울며 겨자 먹기로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쏘던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천 일대를 찍은 흑백 위성 사진도 함께 내놨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외관상 노동미사일처럼 보이는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항아리형의 화염 모습으로 볼 때 전형적인 액체연료 발사체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제 동창리에서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12월 18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일대가 촬영된 흑백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고도 500km, 우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각종 위성 설비들의 자료 전송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어제 촬영한 사진인 것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을 거쳤다며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준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위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제 평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위성 성능을 시험했느냐와 관계없이 발사체 자체는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사망 11주기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던 김정은 총비서는 어제 시험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은 위성 사진을 어제 찍은 것처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이나 궤도를 봤을 때 그런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사진을 공개한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북한 미사일은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돼 거의 정동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궤적상 서울 인천과 280km 이상 거리를 두고 비행한 겁니다. 또 미사일에서 분리된 위성 시험품은 정상적인 위성처럼 특정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궤적과 궤도로 서울과 인천의 위성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 관련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북한 미사일 궤적이 우리 수도권과 지나치게 멀었고 위성 시험품의 궤도 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위성 시험품이 서울과 인천을 촬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걸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공개 보도에 위성 시험품으로 서울과 인천의 위성 사진을 찍었다는 표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다른 경로로 입수한 위성 사진을 마치 어제 발사한 위성 시험품이 촬영한 것처럼 공개 보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포함된 서울, 신도시와 항만이 있는 인천의 위성 사진을 내놓은 건 한미의 관심을 끌어 내년 정찰 위성 발사에 몸값을 높이려는 계산인 걸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휘발유값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한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라 무려 40억 달러의 매매 차익을 올리는 등 횡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에서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가 2,465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1.6배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독감 백신 타미플루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매표소 여직원 등 MTA 직원 2명이 35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다행히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5분쯤 퀸즈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길을 건너던 남성이 벤츠 SUV를 비롯한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우.com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 평균 렌트비는 2,008달러로 1년 전보다 8.4% 올랐지만 한 달 전보다는 0.4% 내렸으며 이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돼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세계 IPO 시장이 중국 및 중동 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부진으로 전체 공모 금액이 2,070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9%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케빈 메카시의 하원의장 선출에 반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의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